자, 여러분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대비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있죠. 한글 맞춤법이 있고 그 앞단원에서 보통 배우는 게 어문의 변동입니다. 근데 어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놓아야 이 수업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먼저 배웠던 어문의 변동은요, 표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발음대로 발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문의 변동은 발음이 나는 거를 확인하는 거지, 그거를 표기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귀로 인식하는데 이게 굳어져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예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요. 한글 맞춤법은 표기 자체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단어가 가진 단어의 원형대로 표기하는, 원래 형태대로 표기하는 걸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는데요. 이러한 표기를 우리는 표의주의, 원래 표시한다, 원래의 의미대로 원형대로 표기하는 형태를 표의주의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형이란 뭘 말할까? 그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형태소 원형이랍니다. 보통 시험의 답에서는 형태소라는 말로 규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문법에서 배우는 한글 맞춤법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기에 대한 법칙을 배우는 거고, 그 표기에 대한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용어는 나오는데요. 책에 용어는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문법을 정리한 학생은 따라가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해가 안 나오겠죠. 거의 대다수가. 그때 형태소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학생은 이거를 어떻게 분리시키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지 헷갈리거나 아예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글 맞춤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형태소를 공부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태소를 반드시 다시 재정리하도록 하시고, 그럼 형태소를 정리했거든요. 예를 들어 정리했다 쳐요. 그런데 학생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형태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로 실질 형태소가 있다고 쳐요.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이거를 실질 형태소라 해요. 그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는 용어를 들을 때 형태소에 대한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 형태소인지 이 단어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가 가진 품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게 실질인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결국 품사를 띄고 연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이죠. 1항이죠. 한글 맞춤법은 즉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리대로 적대.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게 뭘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표음주의라 해요. 표시한다. 소리음 표시할 표. 그러니까 소리대로 표시하는 주의.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걸 표의주의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밑에 자세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에서 그 말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발음과 표기 형태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걸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표음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는 표음주의의 한 표준어를 왜 우리는 사용할까?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가장 편해요. 왜? 보이는 대로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그 발음을 표기하는 사람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발음하고 표기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동음 이의 어의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뜻을 해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 여러분, 김은 발음은 김, 표기도 김.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를 보여주겠지요. 근데 이렇게 김밥이라 적고 발음은 김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에게 김밥이라고 적지 않지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발음에 있어서 음원 변동이 발생했을 뿐이고요. 표기는 원형대로 적거든요. 김과 밥이라는 형태수의 두 형태수의 원래 형태대로 표기하는 걸 그 원칙으로 합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거고요. 요렇게 표기하는 거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라고 합시다. 소리. 소리 어때요? 표기나 발음이 똑같지요. 그러면 이게 표준어의 표기의 첫 번째 조건인 표음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요. 이 말을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그 발음이 원래 형태의 모양으로부터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리대로 적는 것이 발음에서의 변동이 없는 거라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발음에서 그 말의 원래 형태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태수의 본 모양을 밝게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형태수 꼭 알아두시고 그래야지 그 말의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요.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어문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구지 같은 경우도 구딱이인데 발음을 하면 구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래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른 낱말과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 두 개지요. 굿다와 이죠. 굿, 이. 요 두 형태소 원래 형태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인데요. 그 한글 맞춤법의 제2항은 띄어쓰기 원칙을 말하는데요. 단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띄어쓰기를 하는데 단어를 보느냐면요. 띄어쓰기의 1차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어는 다른 말로 품사가 돼요. 우리 품사 배웠죠? 우리말의 품사는 9개 구품사가 있어요. 이 9개의 품사는 곧 단어의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이 5개의 품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단어는 뭘까요? 뜻을 지니고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말, 즉 자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립하여 홀로 설 수 있는 뜻을 지닌 말을 단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품사랍니다. 그러나 밑에서 보겠지만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는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죠.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 즉 품사가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보통은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요. 단어가 모여 문장 성분이 되고 문장 성분이 모여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는 아까 자립해서 홀로 서며 뜻을 지닌다 했는데 홀로 설 수 없을 뿐더러 뜻을 지니지 않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빼버리면 문장이 전부 다 조각조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실로 꿰듯이 연결시켜줘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는 홀로 설 수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의존성이랍니다. 국어에서의 의존성은요. 문법에서의 의존성은 어디 기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뜻을 지니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앞말과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조사는 혼자 쓸 수는 없으나 앞에 있는 붙이는 말과 쉽게 따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의존성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기능이 완벽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말과 붙여서 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철수가 학교에서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 표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체크 표시하는 게 띄어쓰기죠. 띄어쓰기에 숫자 더하기 1을 하면 어절의 숫자고요. 우리말의 어절은 문장 성분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단어의 숫자가 품사의 숫자와 동일하듯이 어절의 숫자는 문장 성분의 숫자와 동일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절이 4개로 되어 있죠. 고로 문장 성분이 4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장 성분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품사가 모여서 즉 단어가 모여 문장 성분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띄어쓰기 기본 원칙을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단어를 단위로 띄었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를 단위로 띄었습니다. 고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전부 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명사조사, 명사조사, 명사조사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가 안 붙는 게 있죠. 뭐죠? 먹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쌤이 뭘 하나 더 여기까요? 빨리라는 부사를 여봐요. 그러면 빨리라는 부사는 뭐가 안 붙죠?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사는 단독으로 뭐죠? 품사의 자격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띄우고 먹었다를 쓰는 겁니다. 빵을 띄우고 빨리 띄우고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전부 다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는 붙여 쓴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붙여 써버리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뜻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의 이유는 자립성을 가진 단어는 자립성을 가지고 이 단어가 띄어쓰기 원칙이다. 단이다. 단 조사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 쓴다. 여기 나오죠. 조사는 그 한 말에 붙여 쓴다. 왜? 자립성이 아닌 의존성이니까.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조사의 기능입니다. 앞말에 붙여 씁니다. 그러면 조사 뒤에 조사가 오면 어떻게 되죠? 조사 뒤에 조사는 붙여 씁니다. 예를 들어 봐요. 너만큼도 나를 좋아한다. 어떻다 이렇게 나오면
너는 대명사죠. 만큼은 대명사 뒤에 붙는 대명사, 명사, 수사 뒤에는 반드시 조사가 옵니다. 근데 도라는 낱말을 따로 도라는 단어를 빼서 따로 끼게 보세요. 자기 스스로 뜻을 가지지 않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조사입니다. 근데 앞에 조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게 조사 더하기 조사는 반드시 붙여쓰기랍니다. 예를 하나 더 보면 달리기는 커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달리기는 명사지요. 너는 당연히 명사 뒤에는 조사입니다.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요. 그럼 커녕은 뭘까요? 당연히 뜻이 없죠. 조사 뒤에 붙는 거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를 다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형태소가 나오는데 이거 실질 형태소만 여러분 꼭 외워두시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로서 문법적 기능만 합니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전부 다 의존성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조사도 붙여쓰고 접사도 붙여쓰고 어간 뒤에 오는 어미도 붙여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조사와 접사와 어미는 어디 붙였을까? 위에 나오는 실질 형태소에 다 붙여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의 일부 조항의 예를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입니다. 전미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형태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이 어떤 식으로 표준어가 되고 어떤 식으로 표준어의 원칙에 따르는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 19항을 보면요.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가 옵니다. 이 조건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간에 이나 미음. 이때 이나 미음은 명사와 전미사랍니다. 왜 명사와 전미사라 하느냐?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 품사를 말하죠.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사, 형용사에 조사를 붙이고 싶으면 조사가 붙는 품사의 명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명사로 동사, 형용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미사가 필요하거든요. 명사를 바꾸는 전미사라 해서 이 전미사를 명사와 전미사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라 된 것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부사와 전미사라고 규정합니다. 왜? 동사의 어간이나 동사, 형용사의 어간을 뒤에 오는, 그렇죠. 말을 꾸미게, 동사나 같은 부사를 꾸미게 하려면 이 말을 부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사로 만드는 접사를 부사와 전미사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다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본형 다듬다에서 왔겠죠. 그럼 다듬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입니다. 그럼 어간을 가지고 왔을 때 이는 뭘까요? 다듬이를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자, 다듬이 뒤에 럴이라는 조사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조사가 붙는 것은 명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는 부사와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와 전미사가 됩니다.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그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형태소 원형에 맞춰졌기 때문에 다듬이라고 적고, 근데 이래 적으면 안 되겠죠. 다듬이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단어의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그리고 부사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믿음 같은 경우도 믿다에서 왔겠죠. 믿다의 뜻이 믿음에 남아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믿다의 믿음을 가지다 할 때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지요. 그러면 명사와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많이 먹다, 익혀 먹다. 그러면 뒤에 오는 먹다를 꾸미기 때문에 많이의 이 희도 부사와 전미사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나 음이 붙어 명사로 된 것 중에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
그러니까 어간이 가진 원리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했으니까 소리대로 적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즉 표음적 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놀다에서 음이 붙어서 노름이 됐어요. 노름이 노는 거라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어간의 뜻인 놀다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도박을 한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원형, 어간의 원형과 멀어졌기 때문에 놀음이라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노름이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간에 이나 음이 이외에, 다시 합니다. 이나 이외의 접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했으니 이 또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나 제20항 명사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즉 형태속 원형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이 이외의 그렇죠. 모음의 전미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겁니다. 즉 소리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산발이 교과서에 보면 산발이라는 예가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3은 이게 형태수 분석을 해봐요. 3 더하기 발 더하기 2거든요. 3은 숫자 3을 뜻하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발은 명사지요. 그리고 이는 명사와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발로 되어 있는 그렇죠. 사물을 산발이라 하죠. 그럼 원래 뜻이 살아있죠. 그래서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 그래서 산발이가 아니라 산발이로 적는 겁니다. 낱개라는 거죠. 낱개죠. 이 부사와 집사가 붙었죠. 그것도 그 어간 또는 형태수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소리대로가 아니라 원형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9항과 20항을 예로 들어놨고 이것을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뒤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예 하나를 볼까요? 길이가 있죠. 요거는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 신발의 길이가 이때 길이는 명사고요. 역사가 길이 빛난다 할 때 이때 길이는 이가 부사와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다라는 것은 어떤 그렇죠. 사물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죠. 어떻다라는 걸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대로 적는 걸 말합니다. 깊다도 높다도 다듬다도 땀을 받다는 것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형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걸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형태서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9항, 20항을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 19항, 20항보다 요 정리 부분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19항과 20항을 다 외워야 되느냐고 묻는데 시험을 칠 때 항에 대한 요소는 선생님들께서 보기로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예시가 나올 때 이 예시를 판단하는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은 뭐로 하느냐? 형태소 원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분석이 여기 나오죠. 형태소 분석 중요하죠. 이 형태소를 분석해야지 이걸 과연 소리대로 적을지 이거를 그렇죠. 원형대로 적을지 이 항에 맞추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차 없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